네, 안녕하십니까. 조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네 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프로세스와 프로그램의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지금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과목을 공부하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점수를 많이 획득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되고, 이 부분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올 때 좀 암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암기를 많이 하셔서, 특히 시험 치기 바로 직전에는 이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과목을 주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위주로 많이 암기를 통해서 시험 치러 가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그 프로세스의 설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부하기 전에 이번 페이지에서 보는 부분 중에서는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프로세스 설계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시험에 중점적으로 출제가 됐었고, 여러분 시험에서도 이 프로세스 설계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된다. 자, 별표를 한 3개 정도 달아도 부족할 만큼 여러분 시험에도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설계 시 유의사항을 보기 전에 프로세스 설계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프로세스 설계란, 자, 입력 정보와 파일 정보를 토대로 하여 필요한 출력 정보를 얻기까지의 처리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다. 자, 어떤 그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입력 단계에서 입력을 하고 어떤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결과물을 얻을 때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설계를 할 거냐, 그런 부분이죠. 자, 우리는 지금 컴퓨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컴퓨터는 기고의 원리를 따른다. 기고의 원리, garbage in, garbage out이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고 올바른 데이터를 넣으면 올바른 결과물이 나온다. 이 의미죠. 그러니까 프로세스라는 말 자체가 우리말로 하게 되면 처리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입력부터 출력까지의 어떤 처리 단계에 대한 어떤 설계를 프로세스 설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개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개념 정리 잘 하시고요. 두 번째도 시험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자, 코드, 입출력, 파일에 대한 설계는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처리 동작이 정확하지 않으면 올바른 출력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 기고의 원리처럼 입력이 잘못되면 역시나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없지만, 입력을 올바르게 했다 하더라도 처리 결과가 잘못되게 되면, 처리 과정이 잘못되게 되면 출력 과정도 엉망이 되어버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프로세스 설계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프로세스 설계는 이제 정확한 출력 정보를 얻기 위한 처리 과정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플로우 차트라는 흐름도를 만들어서 그 결과물을 이제 예측을 하고 실제 코딩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설계 도면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역시나 필기를 합격하시고 실기를 공부를 하실 때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설계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과거 명칭은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이었는데, 플로우 차트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관로안에 답을 메꿔 넣는 그런 형태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필기를 합격하시고 실기를 공부하실 때 그 알고리즘 때문에, 그쵸,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설계 단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실기 과목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죠. 나중에 필기를 꼭 합격하시고 실기 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세요. 자, 좋습니다. 우선 이번 페이지에서 여러분 시험에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파트가 바로 이 설계 시 유의사항이 되겠죠. 자, 유의사항은 무조건 이거 6가지를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쵸? 물론 이해를 하고 정리하면 좋겠지만, 이 문장 자체가 되게 헷갈려요. 그쵸?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맞다, 아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외워두는 게 더 좋습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외워서 맞출 수 있다면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볼까요? 신뢰성과 정확성을 고려해서 처리 과정을 항상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 프로세스 설계할 때는 항상 그 내용을 간결 명확하게 해야 된다. 뭐 맞는 말이죠. 시스템의 상태 및 구성 요소,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표시해야 되고, 또 오류에 대비한 검사 시스템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전개의 사상을 통일하고 예외사항의 처리 방법도 유의하고 하드웨어 기기의 구성 그리고 처리 능력도 고려해야 된다. 이게 전부 다 시험에 나왔던 문장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책 왼쪽에 보시면 오답 쪽지를 한번 볼까요? 자, 틀린 답으로 뭐가 나왔느냐 한번 고쳐보도록 하죠. 각 부분의 담당자의 책임 범위를 고려해야 된다. 이거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책임 상태를 묻는다면 겁이 나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설계하겠어요. 만약에 했다가 잘못하면 그 책임이 다 나한테 온다는 얘기잖아. 그쵸?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자, 두 번째, 사용자의 하드웨어와 프로그래밍에 관한
상식 수준을 고려한다. 사용자의 상식 수준을 고려해서 뭐 너무 낮게 한다든가 또는 너무 높게 한다든가 이러면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간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이 맞겠죠. 오퍼레이트 개입을 많게 하는 것도 좋지가 않고요. 틀린 말입니다. 그죠? 오류에 대비한 체크 시스템의 고려는 필요 없다. 오류에 대한 체크 시스템을 고려를 해야 되죠. 자, 뒤에 말은 보세요. 분류 처리를 가능한 최대화한다. 그 밑에 보시면 분류 처리는 가급적 최대한다. 분류 처리는 가능한 최대하는 게 아니라 분류 처리를 가능한 줄여주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오답 쪽지에 대한 내용을 비교해 가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외워두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죠? 제가 나온다고 하는 건 무조건 나오는 거 아시죠? 그죠?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 설계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두시고, 자, 이어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역시나 프로세스 설계의 순서를 묻는 건데, 시험에는 자주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순서 자체가, 우리가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이 과목 자체가 순서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랬었죠. 그래서 눈여겨봐 두셔야 됩니다. 따로 뭐 외울 건 없을 것 같아요. 기본 사항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처리 방식을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처리 방식 설계가 끝났으면 마지막에 본격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 작업 설계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기본사항, 처리 방식, 작업 설계 순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용은 이제 쉬워요. 현장의 처리 특성을 확인하는 단계가 이제 기본사항이 되겠고, 처리 방식 설계는 처리 방식을 결정하는 단계고, 작업 설계는 각 처리 단계의 흐름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흐름도 플로차트 만들어주는 형태가 우리가 실제로 본격적인 작업이 들어가는 단계니까 작업 설계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순서 위주로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좋아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5.1 단원으로서 프로세스의 설계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설계에 대한 유의사항 위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단원에 이제 5.2 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 처리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전체가 다 용어예요. 자, 용어인데 이 용어 자체가 너무너무 쉬운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운 용어들인데 시험에는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오는 부분이고, 여러분 교재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5번째 나와 있는 갱신이라는 업데이트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문제 나왔을 때는 사실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쭉 한번 읽어보면서 키워드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표준 처리 패턴에 대한 정의는요. 시스템을 구성하려고 하는 업종이나 규모는 달라도 정보 처리 업무는 몇 가지 정형화된 형식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기본 처리 형식을 표준 처리 패턴이라고 한다. 자, 표준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스탠다드라는 말을 쓰면서 항상 어떤 기업이나 어떤 회사나 학교에서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 놓고 그 표준안을 지켜가야만 그 회사가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올바른 진행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 표준안에 벗어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규율에 대한 어떤 위반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그 회사의 역사가 뭐 10년, 20년, 30년, 50년 되는 회사라면 그 표준안을 만들 때는 그 50년간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해서 만들어 놓은 표준안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형태죠. 물론 자꾸 연구하다 보면 시대적 어떤 형태나 새로운 어떤 시스템의 도입에 따라서 표준안이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 둔다는 것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서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 처리 형식의 표준 처리 패턴 을 얘기하는 거고, 이 표준 처리 패턴에서 나오는 이 용어들 전체 10가지를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 개는 무조건 나옵니다.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3번에 있는 병합과 5번에 있는 갱신 부분이죠. 자, 병합과 갱신 부분은 따로 별표 3개 해두시고요. 나머지는 키워드 위주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변환, 매체 변환, 컨버션이라고 합니다. 자, 입력 매체상의 데이터에서 역시나 오류를 제거하고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여 파일 매체를, 그죠? 입력 변환을 하고 또 파일 매체에 저장된 내용이 사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력 변환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환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내용들을 어떤 매체에다가 저장할 때, 그죠? 어떤 방식으로 저장을 하겠느냐, 이런 형태를 우리가 정리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변환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매체 변환이라는 말을 쓰고, 매체 변환은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CD로 이제
구워서 담아둔다든가 뭐 USB에 담아둔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매체 변환 형태의 의미가 되겠죠. 과거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입력 매체로서는 종이 테이프나 펀치 카드를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요즘은 거의 쓰는 데가 잘 없지만 입력 자체를 이제 종이 테이프라고 있어요. 거기서 막 구멍을 이렇게 막 뚫어서 그 구멍을 뚫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입력 자료를 만들어 주는 거고, 컴퓨터는 어차피 이진수 형태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입력 자체를 구멍을 뚫은 상태와 뚫지 않은 상태로 구분해서 데이터를 입력한다는 거죠. 그러면 출력은요, 출력 매체로서는 주로 모니터에다가 출력하는 디스플레이 형태도 있겠고 프린트에다가 출력하는 형태도 있겠죠.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출력하는 것도 있지만, 파일 매체라 그래서 자기 디스크나 자기 테이프 등의 보조 기억 장치에다가 저장하는 형태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매체를 의미하는 거죠. 매체. 그렇죠. 어디에다가 내가 만든 어떤 설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아둘 거냐, 보관해둘 거냐, 출력해둘 거냐, 이런 부분들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변환이라는 말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뭐 시험 문제는 그 가나 다라 해서 만약에 3번이 변환인데 변환이 답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나오는 문장 자체는 이런 형태의 문장을 섞어서 말을 만들어서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뭐 나오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뭐 틀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인가 저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우리 정보처리 산업기사에서는요, 가나 다라가 영어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변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가나다라를 보니까 어떤 의미예요? 변환은 아는데 변환을 영어로 몰라서, 가나다라가 전부 다 영어로 돼 있단 말이야. 영어 단어로. 그러면 변환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몰라서 틀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그래서 반드시 영어 단어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나오는 10가지 용어를 전체를 다 영어 단어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된다고 제가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색깔을 좀 다르게. 자, 변환이라는 단어 첫 번째였고요. 뭐 시험에 변환이라는 자체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영어 단어를 위주로 정리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 정렬. 여기서 말하는 정렬은 sort라는 겁니다. 이제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정렬을 얘기하는 거죠. 오름차순 정렬하면 한글 같은 경우는 가나다 순이고요. 숫자는 1, 2, 3, 4. 알파벳은 A, B, C, D 순이 오름차순이고, 내림차순은 오름차순의 반대의 순이 내림차순이 되겠죠. 영어로 하면 ascending 또는 descending이라고 합니다. 자, 레코드를 처리할 순서에 맞게끔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으로 재배치하는 기능을 우리가 정렬이라고 하죠. 영어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sort. 자, 세 번째는 뭡니까? merge입니다. merge. merge가 뭐지? merge가 병합입니다. 그죠? 웃어야 될 때는 웃어주셔야 됩니다. 자, 병합입니다. 다른 말로 합병이라고도 하고요. 자, 같은 파일 형식을 갖는 두 개 이상의 파일을 뭐다?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는 것을 우리가 merge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역시나 필기를 합격하시고 실기를 공부하실 때는 알고리즘,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이라는 과목에서 sort하는 방법과 merge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숫자를 1, 2, 3, 4, 5, 6, 7, 8, 9로 정렬할 거냐. 그죠? 그렇게 정렬되어 있는 숫자를 또 어떻게 병합을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리즘 플로 차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거든요. sort가 정렬이고 merge가 병합이라는 거, 합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는데, 시험 문제에서 이 merge에 대해서는 sort와 merge가 연속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merge를 할 때는 두 개의 배열 안에 들어있는 숫자를 한꺼번에 합할 때는 반드시 sort가 선행돼야 된다는 사실, 중요한 말이에요. 특징 중에서 병합할 파일들은 미리 sort가 되어 있어야 병합을 할 수 있다. 요거까지 키포인트로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쵸? 그래서 merge에 대한 개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또 정렬에 대한 개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단디 외워두실 수 있도록 합니다. 사투리입니까? 그죠? 자, 네 번째, 자, 대조라는 말이 나오죠. 대조, 매칭한다는 의미겠죠. 자, 두 개의 파일을 대조시켜 그 기록 순서나 기록 내용을 검사하는 처리 방식을 우리가 대조라고 합니다. 매칭. 자, 일반적으로 대조 결과에 이상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체크리스트에 출력을 해서 그 내용을 비교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대조한다는 말, 매칭시킨다는 말, 큰 뭐 어려움 없으시겠죠. 두 개의 파일을 대조한다는 말, 키워드로 역시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갱신.
자, 이거 별표 3개, 그쵸? 시험에 이 용어 10개 중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 업데이트가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책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마스터 파일의 내용을 변동 파일에 의해서 추가, 삭제, 수정 등의 작업을 하여 새로운 내용의 파일을 생성하는 것. 우리가 업데이트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업데이트. 뭐, 여러분들이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또 뭐 스마트폰의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시켜주죠. 그러니까 업데이트라는 의미가 뭡니까? 새로운 기능을 추가시키거나 현재 있는 기능 중에서 필요 없는 기능을 삭제하거나 이렇게 해서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업데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 개념하고 똑같은 거야. 그쵸? 그래서 문제 나왔을 때 틀릴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한번 눈여겨봐 두셔야 됩니다. 자, 갱신 대상이 되는 레코드가 일부일 때는 랜덤 처리로 마구잡이로 처리한다는 얘기죠. 전체일 때는 순차 처리를 한다. 일부일 때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라는 용어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죠? 갱신이라는 말 의미를.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는 좀 그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에 관련된 문장에서는 이런 문장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는 얘기죠. 갱신 대상이 되는 레코드의 일부일 때는 랜덤 처리로, 전체일 때는 순차 처리로 작업을 하게 된다. 이 말을 같이 알아두란 얘기죠. 자, 주기적으로 갱신함으로써 항상 최신의 자료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따로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업데이트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 문장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업데이트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어서 분배입니다. 분배. 자, 분배. 역시 영어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distribution입니다. 어떤 특정한 조건을 부여하여, 그죠?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보와 만족시키지 못하는 정보로 역시나 분리하여 사용하는 패턴을 우리가 분배라고 합니다. 자, 보고서 리포팅이라고 하죠. 처리 결과를 출력하는 게 바로 보고서고요. 자, 추출이라는 것은 extract라 그래서 파일 안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골라내는 기능이다. 자, 골라내는 기능. 추출이고요. 그 다음에 조합이라는 것은 역시나 2개 이상의 파일을 조건에 맞는 것을 골라 새로운 레코드의 파일을 만드는 기능이다. 자, 이런 문장을 그냥 대충 읽게 되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과정이네? 이거 업데이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문장에서는 조합이니까 2개 이상의 파일을 조건에 맞는 것을 골라서 이제 업데이트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조합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10번째는 생성입니다. 영어 단어 잘 봐두세요. 파일을 읽어드려서 데이터를 변형하여 입력 파일과 다른 형식의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것이 다른 형식의 새로운 것을 생성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이 10가지 중에서 과거 기출됐다고 해서 기출된 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기출되지 않았던 것도 충분히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다음 페이지 살짝 넘겨서 여러분들 그 체크 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제 기출 문제들인데 체크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가나다라를 보시게 되면 전부 다 한글로 적혀 있고 갈로에서 영어로 적혀 있거나 또는 영어로 적혀 있고 갈로에서 한글로 적혀 있거나 라는 것도 있지만 영어로만 가나다라가 되어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영어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되겠고, 정보처리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 비해서 영어 문장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왜 기사에서는 한글로 많이 나오는데 산업기사에서 유독 보기가 영어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영어가 되게 쉬운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위원 그 교수님들이 출제할 때 이 문제 너무 쉬운 것 같아. 그냥 너무 쉬우니까 차라리 한글로 내지 말고 영어로 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숫자를 가나다라 순으로 정렬하는 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이렇게 내도 가나다라 순으로 정렬하는 게 정렬이지. 그쵸? 그러니까 정렬 자체가 너무 쉬우니까 영어로 내자 해서 소트라고만 적어놓는 그런 형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기를 합격하고 실기 공부하실 때 과목으로서 전산 영어라는 과목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 데이터베이스 과목도 2문제는 전산 영어 문제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영어 단어 몇 개 정도는 우리가 IT 관련 영어 단어니까 알아두는 게 맞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실기 때 대비해서라도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단어 하나하나를 좀 외워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5.2 단원을 10가지 용어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오류 검사 시스템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단원인데요. 자, 오류 검사 시스템. 오류 검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설계할 때 있어서 그놈의 오류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류 검사의 필요성은 뭡니까?
자, 데이터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해야 되겠죠. 오류가 생기면 안 돼요. 데이터의 처리 단계별로 오류를 점검해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한다. 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설계해서 납품을 했는데 자꾸 오류가 생기게 되면 신뢰성이 깨지잖아요. 그죠? 쓸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바로바로 얻을 수 있으면 되게 믿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오류 검사 시스템은 데이터가 발생하는 장소, 원시 점표를 매체화시키는 과정, 컴퓨터의 입력 단계, 그리고 계산 단계에서 각각 수행되지만 사실은 전 단계에서 수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오류 검사의 필요성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류 검사 시스템의 종류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첫 번째가 컴퓨터 입력 단계에서의 검사 방법과 또 출력 단계의 검사 방법,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교재 일단 먼저 넘겨보시면 컴퓨터 입력 단계 검사 방법은 6가지 해서 몇 가지면 12가지나 나온다. 그죠? 12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계산 처리 단계에서 검사하는 방법이 이제 6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류 그 검사 단계 이 12가지하고 6가지 총 18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 전체를 우리가 역시나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나 정도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전체를 또 구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또 시간상 좀 너무 아깝고 해서 중요한 거 위주로 제가 또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류 검사의 종류 중에서 컴퓨터 입력 단계에서 검사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이제 균형 검사라 해서 역시나 영어로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밸런스 체크라고 합니다. 균형이죠. 자, 특정 항목의 값이 서로 대칭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키워드 위주로 우리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까요? 그쵸? 자, 대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대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이 균형 검사다. 키워드는 바로 이 대변과 차변입니다. 대변과 차변. 회계에서 나오는 용어긴 하지만 입력된 대변과 차변의 합이 서로 일치하여 균형을 이루는가를 검사하는 거다. 차변, 대변이란 말 나오면 그죠? 무조건 균형 검사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괄 합계 검사다. 이제 배치 토탈 체크다. 역시 영어로 잘 봐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영어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썸 체크라고도 합니다. 썸이라는 말은 합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죠? 엑셀을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 배치 토탈 체크라 그래서 입력 데이터의 특정 항목의 합계 값을 미리 계산합니다. 미리.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에다 어떤 그 데이터를 입력할 때 예를 들어서 5와 7을 입력한다. 그러면 5와 7을 더하면 12잖아요. 그죠? 그러면 컴퓨터에 5와 7을 입력하기 전에 미리 계산을 해보는 거야. 아, 5와 7을 더하면 12구나. 그리고 이제 5와 7을 입력했을 때 진짜로 12가 나온지를 검사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일괄 합계 검사라 그래서 배치 토탈 체크라고 합니다. 영어로 잘 나오니까 한글로만 알아두시면 안 돼요. 반드시 영어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상에 계산한 결과값과 수동 계산한 결과값이 일치하는지를 검사하는 거니까 일괄 합계 검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미트 체크입니다. 유효 범위 검사라고도 하고 범위 검사라고도 하고 한계 검사라고도 합니다. 리미트 체크. 자, 입력 데이터의 어떤 항목이 논리적으로 규정된 범위 내에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그 범위 내에 있냐 없냐를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한치와 상한치를 둬서 그 상한치와 하한치 사이에 그 범위 내에 속하는 검사가 맞느냐. 그죠? 그게 바로 한계 검사라는 거죠. 역시나 키워드가 어떤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체크해 두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순자 검사라는 것은 이제 시퀀스 체크니까 말 속에 역시나 의미가 있겠고요.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의 순서가 이미 정해진 순서와 일치하는지, 그 순서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검사하는 형태를 우리가 순차 검사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데이터 수 검사를 해서 수를 헤아린다는 말의 의미, 역시나 우리가 나중에 실기할 때 많이 하게 되겠지만 카운트라는 의미가 되겠죠. 개수를 헤아리는 거. 그래서 데이터 수 검사, 데이터 카운트 체크라 해서 컴퓨터로 처리할 데이터의 개수를 미리 파악해 두었다가 컴퓨터로 처리한 데이터의 개수가 같은지를 묻는 거예요. 자, 어때요? 쭉 한번 읽어보니까 외운다기보다는 말 속에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쵸? 시험에 빈번하게 출제되는 게 균형 검사, 일괄 합계 검사, 그리고 리밋 체크, 한계 검사. 그쵸? 이 세 가지는 그죠?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별표 2개 이상입니다. 그죠? 2개 이상. 됩니까? 그렇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굳이 외우지 않아도 맞출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외에 이제 데이터 수 검사라든지 또 다음 페이지 6번째 나오는 체크디스트 검사 이런 것들도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체크디스트 검사는 사실 단독으로 시험에는 빈번하게 위에 있는 것처럼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좀 길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책에서도 좀 길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자, 어떤 코드를 설계할 때 본래의 코드에 오류 검사를 할 수 있는 한 자리의 숫자를 넣어줌으로써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으로 검사하는 방법이다. 자, 지금 수업 시작한 지 벌써 한 20분 정도가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지루하시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사실 좀 지루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워야 될 부분을 좀 외우고 또 말 속에 다 의미가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좀 이렇게 다양한 예를 통해서 지루하지 않는 수업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이거는 진짜로 뭐 어떤 다른 예를 들기도 뭐하고, 그죠? 단답형으로 우리가 외워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업 자체가 좀 지루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분 정도 지난 상황에서 여러분의 이제 졸리우는 사람, 지금 졸고 계시는 분들 있죠? 빨리 잠을 깨세요. 깨고 난 다음에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 오류 체크 디스크 검사라는 것은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주민등록번호나 상품 코드나 계좌 번호에 많이 이용이 돼요. 일단 이거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체크하려고 하는 이 오류 체크 디스크 검사라는 것은 어디에 주로 쓰인다? 주민등록번호, 상품번호, 계좌번호, 여기에 주로 쓰인다는 거죠. 자, 백문이불이 일견이라고 여기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교재에 없는 주민등록번호 체크 화면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주민등록번호 있죠? 여러분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여기다가 다 입력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민등록번호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주민등록번호가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90년 색깔을 다른 걸로요. 자, 90 10월 9일에 태어났고요. 여학생이고요. 그죠? 여학생이고, 여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입력을 했단 말이죠. 그죠? 자, 맨 마지막 자리가 필요로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나라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구성 체계는요, 앞에 있는 이 6자리는 뭡니까? 태어난 연, 월, 일이 되겠죠? 그죠? 태어난 연, 월, 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앞에 있는 6자 말고 뒤에 있는 이 부분부터는, 이 부분이 성별을 나타내는 부분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죠. 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1, 3, 5. 자, 이거는 남자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2, 4, 6은 여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맞죠? 자, 얘네들은 1999년도 이전의 태생들을 의미하는 거고, 2000년도 이후에는 이렇게 쓰죠. 그쵸? 2000년 이후의 태생들은 3, 남자는 3, 여자는 4로 씁니다. 자, 5, 6은 어디에 씁니까? 5, 6은 귀화한 외국인, 로버트 할리나 이런 사람들, 그쵸? 그런 사람들은 이제 5번, 6번을, 그러니까 외국인이면서 뒤늦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남자는 5, 여자는 6이 된다는 거. 그죠? 자, 성별을 구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4자리는요, 출생 지역에 해당 관공서 코드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주민등록번호의 이 4자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 1, 2, 3, 4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6, 7, 4, 3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제 주민번호 유추하지는 마세요. 그죠? 그렇게 4자리 되어 있는데, 그런 그 국가적인 어떤 좀 이렇게 보안에 관련된 거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할 지역의 내용이 이 네 자리가 조금 다르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가족들끼리는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언니나 동생 같은 경우에 같은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했을 경우가 대부분이잖아. 그래서 이 자리는 가족끼리는 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앞자리 바로 요 자리는 그 같은 성씨의 출생신고의 1년 번호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집에 근처에 있는 그 주민센터에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날 여러분이 뭐 아침에 그 주민센터가 문 열자마자 갔다, 그쵸? 그날 같은 성씨의 출생신고 1년 번호가 3이다라는 얘기는 3번째로 같은 성씨로. 그래서 일찍 갔다 오면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은 그 최근 그 출생 그 빈도 수가 좀 낮기 때문에 한 동네에서 한 명
태어날까 말까죠. 옛날에는 많이 태어났지만, 그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이 이 자리가 1이나 2인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을 거예요. 최근 출생 순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자리가 여러분 주민번호에 이 자리가 9자인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역시 열심히 집중해서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다, 이거. 그죠?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까봐 제가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반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라고. 그러니까 꼭 보면요. 진짜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수업할 때는 꼬박꼬박 졸다가 이런 얘기하면 눈 동그랗게 뜨고 지금 열심히 집중해서 쳐다보고 계시죠. 아무튼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라도 일단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또 이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얘기할 때 또 졸고 계시면 안 돼요. 잠 깨라고 제가 조금의 여유를 두고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구인 사람 혹시 계십니까? 그죠? 구인 사람은 그날 자기랑 태어났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9번째로 왔다는 거예요. 그쵸? 출생신고를. 자, 이번 시간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이 마지막 자리 때문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 자리는 자, 제가 11로 적어놨는데 마지막 자리는 오류 체크하는 부분이에요. 오류 체크하는 부분. 여러분 주민등록번호를 제가 한번 맞춰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주민등록번호가 제가 엑셀로 만들었기 때문에 엑셀 화면에서 제가 계산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죠? 자, 보세요. 엑셀 화면에서 제가 엑셀 화면을 띄워서 이거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제가 일단은 한번 넣어볼게요. 909 1 11월 1일생입니다. 11생입니다. 자, 이렇게 901110 그러니까 1990년 11월 10일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 여학생이라고 할게요. 여자라고 하고요. 자, 출생 지역 코드는 제가 모르겠지만 임의로 뭐 아무거나 입력할게요. 3, 5, 6, 7. 자, 이렇게 입력하고요. 자, 이날 태어나는 순서가 첫 번째로 태어났다고 할게요. 첫 번째로. 보세요. 자, 이렇게 딱 태어나니까 마지막 숫자가 어떻게 딱 됩니까? 6으로 자동으로 나오죠. 그죠? 자, 얘는 오류 체크 코드라 그래서 여기 있는 전체 숫자를 어떤 규칙에 의해서 계산해서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 주민번호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입력을 하면 이 번호는 자동으로 체킹이 딱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이 계산 원리를 오늘 배우고 난 다음에 친구들한테 한번 써먹어 보세요. 어떻게 써먹냐면 나 네 주민등록번호의 맨 끝자리 맞출 수 있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다 불러줘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불러주면 여러분들이 계산에 의해서 마지막 자리 숫자를 맞출 수 있어요. 그 계산의 원리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원리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화면을 넘어가서 자,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가중치라는 걸 두고요. 가중치라는 걸 두고 가중치는 여기서부터 이제 규칙적으로 2, 3, 4, 5, 6, 7, 8, 9 하고 다시 2, 3, 4, 5라는 가중치를 줍니다. 그래서 얘랑 두 개 곱해요. 그러니까 9 곱하기 2를 하는 거죠. 자, 9 곱하기 2 하면 뭐가 나오죠? 18이 나오죠. 됩니까? 그 다음에 얘랑 가중치는 역시나 곱해요. 0 곱하기 3 하면 0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얘랑 곱해요. 4 곱하기 1 하면 4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중치를 주고 세로를 다 곱한단 말이야. 맨 마지막 자릿수 빼놓고 나머지 전부 다요. 그죠? 그러면 7 곱하기 4는 28이 될 거고요. 1 곱하기 5는 5가 되겠죠. 이렇게 다 곱한 수, 이거 전체를 다 더합니다. 이거 전체를. 다 더하죠. 썸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 더하면 얼마의 수가 나오겠죠. 그죠? 그 수를 뭘로 나누냐면 11로 나눕니다. 11로. 자, 11로 나누는데 원래 다 더했던 이 합이 만약에 이거 전체 다 더하면 지금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256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죠? 그럼 이 256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한번 빼줍니다. 빼주는데 256을 11로 나눴을 때 이 값은 나머지 값을 구합니다. 나머지. 그죠? 나머지 값을 구해서 11에서 그 값을 빼주게 되면 마지막 이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자, 수식으로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수식으로. 자,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자,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잠 깨라고 제가 자, 보여드리는 내용인데, 자, 수식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한번 받아 적어 볼까요? 그쵸? 자, 11에서 11이라는 숫자는 주민등록번호에서 사용되는 숫자로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자, 11에서 뺍니다. 빼는데 뭘 하느냐? 합계, 전체 합계 구하죠. 여기서부터 곱했는 값, 전체 합계. 그죠? 합계를 제가 썸이라고 할게요. 썸. 그죠? 이 합계를 뭘로 나누냐면 11로 나눕니다. 11로. 11로 나눴을 때 얘의 나머지를 구합니다. 나머지. 만약에 전체 합계가 만약에 256이다. 그럼 256 나누기 11을 하면 몫이 2가 되고 22가 되고 36이 되니까 3이 되고 33이 되니까 나머지가 얼마? 3이 되겠죠. 이 3이라는 값이 여기 나온다면 11에서 3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8이 되죠. 이 8이 마지막 내 요 자릿수가 8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요거 다 세로로 다 이렇게 곱하고 난 다음에 다 더한 값을 여기다 적고 11로 나눈 값의 나머지를 구해서 11에서 빼주게 되면 여러분 주민번호의 마지막 자릿수가 나온다. 자, 이거는 뭐 인터넷을 뒤져봐도 그 내용은 나오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죠? 자,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번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시험에 나온 거는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체크 디지트 체크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체크 디지트 구하기의 어떤 예제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구할 때 83294는 체크 디스크를 포함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가중치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아까 주민번호 구할 때 가중치는 뭐였어요? 2, 3, 4, 5, 6, 7, 8, 9, 2, 3, 4, 5, 6, 7, 8, 9였죠. 여기서는 8, 7, 6, 5, 4를 가중치로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자릿수마다 곱셈을 하여 구한 값의 합을 구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개수를 10으로 했었죠. 아까 주민번호에서는 11로 개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10으로 개수를 구하죠. 그래서 이제 계산 결과를 보니까, 자, 주어진 것은 83294입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해결을 하라는 얘기죠. 체크 디스크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83294를 적어놓고 가중치를 적어놓는데, 원래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해야죠. 83294 라고 적어놓고 가중치는 87654 라고 적어놓고 요거 두 개 곱해서 88이 64 더하기 372 21 더하기 26이 12 더하기 59 45 이렇게 더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더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쭉 더하면 뭐가 나온다? 158이 나온다는 거야. 그쵸? 그럼 이 158을 뭘로 나눈다? 가중치를 10이라고 했으니까 158을 10으로 나눴을 때, 그쵸? 10으로 나눴을 때 10, 55 들어가고, 그죠? 58에 5 들어가고 50 나오니까 나머지가 얼마? 8이 나오는 거죠. 나머지가 8이 나오니까 158을 MOD 함수를 써서 10으로 나누면 이게 나머지예요. 그죠? 나머지 8이 나오니까 원래 개수인 10에서 나왔던 나머지 8을 빼주게 되면 2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얘의 체크 디지트는 83294에서 맨 마지막에 2가 들어간다. 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등록번호의 체크 디지트를 구하는 방법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괜히 재밌는 거 보여준다 하다가 여러분 머리가 막 더 아파지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에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가중치도 가르쳐 줄 거예요. 세로로 다 곱하고 다 더하세요. 그죠? 다 더하고 난 다음에 뭘로 나눈다? 개수를 가르쳐 줍니다. 시험 문제에서 개수가 얼마라고? 개수가 10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개수로 나눕니다.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죠. 그리고 원래 개수 10에서 나눴던 나머지를 빼주면 체크 디지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하시게 되면 친구들한테 이제 재미로 수다 떨 때 재미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실제로 재미로 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지만, 그죠? 자, 뭐 졸음을 떨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고요. 자, 실제 시험에서도 한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6번의 체크 디지트 구하기 예제였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7번은 논리 체크, 로직 체크라는 부분인데, 말 속에 다 답이 있으니까 자,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보세요. 논리 체크, 논리적으로. 공란 검사, 블랭크 체크, 공백으로. 형식을 영어로 하면 포맷이고요. 포맷 검사, 형식이란 말. 자, 숫자, 뉴메릭, 그죠? 넘버 또는 뉴메릭. 숫자 검사,
역시나 숫자인가를 검사하는 거고요. 대조검사, 매칭 체크, 대조검사, 대조하여 체크하는 거. 반항검사, 반향을 영어로 하면 에코입니다. 에코. 메아리죠, 메아리. 갔다가 다시 오는 거. 데이터 전송시에 많이 하는 검사로서 수신한 데이터를 송신 쪽으로 되돌려 보내 원래의 데이터와 비교해서 오류를 검사하는 거. 내가 야호라고 했는데 저쪽에 갔다가 메아리를 쳐서 다시 올 때 야호라고 들리는지 그렇게 체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10가지, 12가지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은 앞에 있는 1번부터 6번까지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말 속에 다 답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좋아요. 이번 시간 마지막 단원에 5.4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계산 처리가 빠졌네요. 그쵸? 다시 앞에 계산 처리 단계 검사 방법도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온 적이 제일 많다는 얘기죠. 어떻게 나왔다면 계산 처리 단계 검사 방법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자, 1번, 2번, 3번 하고 앞에 있는 12개 중에 1개.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12개를 다 외운다기보다는 계산 처리 검사 방법에 속하는 6가지를 눈여겨봐 두시고 계산 처리 방법에 속하는 체크 오류 검사 방법이 아닌 것은 했을 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종류가 불일치 검사, 불일치 검사 코드는 일치하는지를 검사하는 여부. 내용 자체는 역시나 다 쉬워요. 오버플로우 검사라는 것은 오버플로우는 넘쳐난다는 의미니까 한계를 초과하는지를 검사하는 거고, 중복 레코드 검사는 역시나 동일한 레코드가 중복이 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 사인 체크, 부호 검사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 부호를 체크하는 거고, 제로 검사니까 제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사하는 거고, 불능 검사, 임파서블 체크라 해서 0으로 나눈 경우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그 나눗셈 할 때 0으로 나누게 되면은 그 계산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모든 숫자는 0으로는 나누어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능하다, 임파서블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는 여러분 책에 불능검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불능검사 한번 단독으로 나온 적은 있지만 실제로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뭐가 나온다? 계산 처리 단계의 검사 방법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해서 여기 있는 3개랑 앞에 있는 12개 중에 1개를 넣어서 문제가 나오니까 그걸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좋아요. 이번 시간 마지막 단원에 5.4 단원의 프로그램 설계 부분 보도록 하죠. 자, 프로그램 설계 부분은 역시나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프로세스 설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번 페이지에서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부분이죠. 자, 프로그램에 포함될 세부사항을 설계하는 단계를 프로그램 설계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는 이제 프로그램 설계서와 또 프로그램 설계서의 작성 효과에 대한 얘기인데, 프로그램 설계서는 누구에게? 그렇죠.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프로그래머니까 프로그래머에게 주는 작업 지시서 역할을 한다.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그 개발자가 또는 현장에 투입되는 또는 영업사원이 가서 어떤 여러 가지를 만들어 온 걸 갖다가 이 제안서를 만들어서 프로그래머에게 직접 작업 지시서를 넘겨주게 되겠죠. 그게 이제 프로그램 설계서에 대한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프로그램 설계서에는 코드표, 프로세스 차트도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것도 같이 읽어봐 주시고요. 자, 세 번째, 프로그램 설계서의 작성 효과로서는 프로그래머의 인사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설계서를 만들어 둠으로써 원래 개발하던 프로그래머가 그만둔다든가 다른 부서로 발령받게 되면 진행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프로그램 설계서를 보면서 그 과정을 다른 프로그래머가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시스템의 수정 유지 보수가 간단하게 이루어지고요. 비용이 절감되어 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컴퓨터의 기종 변경 시 프로그램 작용이 용이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는 프로그램 설계서의 구성은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역시나 시험에서도 이제 프로그램 설계서의 구성에 또는 프로그램 설계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는 얘기죠. 시스템명 또는 코드명이 있어야 되고, 설계 방침, 프로세스의 흐름도 코드표, 입출력 설계표, 프로그래밍 지시서 다 포함이 되고요. 틀린 답으로는 요구 명세서 이런 것들이 틀린 답으로 나오네요. 옆에 같이 보면서 역시나 알아두시고요. 참고 표시해 보시면 프로그램 지시서에 포함되는 것은 프로그램의 아이디, 그 다음에 입출력의 일람, 처리 개요, 작성 기간 및 비용, 설계서 작성자명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오답 쪽지에서 틀린 답으로 뭐가 나왔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밍 절차는 타당성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입력 출력 설계를 하고, 흐름도 플로 차트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코딩,
컴퓨터에 직접 입력한다는 얘기죠. 코딩.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컴파일, 이제 번역을 한다는 얘기죠. 컴파일하고 실행해서 테스트하는 이런 형태의 절차가 있으니까 이런 순서 묻는 문제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순서 묻는 문제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단원, 큰 5단원에 대해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 뭐 사실 뭐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좀 많이 이렇게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시스템 분석 및 설계가 외우면 맞출 수 있고 못 외우면 못 맞추는 형태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암기하는 거 잘 할 수 있으시니까 시험 치기 한 일주일 전부터 시작을 해서는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또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은 소프트웨어 공학, 이 과목은 암기 과목입니다. 그래서 자주 읽어보면서 외워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틀리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프로세스 설계와 프로그램 설계에 대해서 개념과 종류를 이번 시간에 알아봤고요. 또 이번 시간에 수업 중간에 조금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체크하는 그런 방법은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우리가 IT 기술을 공부하는 정보 처리 기사 산업기사님으로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주위에 친구들한테 설명도 좀 해주고, 야, 너는 그거 어떻게 하냐? 내가 정보처리 기사잖아. 정보처리 산업기사잖아.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자, 전부 다 여러분 자격증 따셔서 반드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스템 분석 및 설계 5강으로서 6번째 단원이죠. 시스템 평가와 문서화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과목 지루하지만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하셔서 열심히 따라오셔서 다음 시간에도 제가 다양한 예를 통해서 재밌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